현재 일본 정부가 긴급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모든 언론사로 하여금 비밀 지령을 내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비상 상황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고 수많은 일본의 20, 30대 여성들이 죄다 한국으로 이주하고 있기에 급격히 붕괴되는 성비 불균형 및 노동인구 급감에 따른 비상사태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일본 정부의 비밀 지령에 따라 한국에 파견되어 한국이 형편없는 국가라는 증거를 찾으러 온 일본의 한 엘리트 기자는 이내 한국에 오자마자 충격적인 비밀을 파악하게 되고 그녀가 파헤친 한국에 대한 비밀은 이내 일본 전 국민에게 깊은 충격을 안겨다주며 역대급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비밀을 파악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유미코이고 일본 언론인 NHK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장 기자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저는 일본이 비공식적인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죠. 전쟁 때문이 아니었어요. 질병 때문도 아니었죠. 바로 일본의 20, 30대의 젊은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한국으로 이주하고 있고 이렇듯 일본의 젊은 여성층들의 이탈로 인한 성비 불균형 때문에 일본 정부는 비상사태까지 선포하며 저희 NHK에 도움을 요청해 온 거였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제공한 보고서를 읽어보니 상황은 제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더군요. 우선 한국은 이미 주요 경제 지표에서 일본을 아득히 추월했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조차 일본을 넘어선 상황인데 한국의 최저임금과 평균 근로자 임금 또한 일본을 압도하는 상황이기에 일본의 젊은 층 인구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떠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한국은 첨단 인프라나 삶의 질, 그리고 사회적 이동성 부분에서도 일본을 훨씬 능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을 향한 노골적인 승진 제한 및 임금의 벽과 차별이 존재하는 가부장적인 일본의 분위기와는 달리 한국은 여성에게 어마어마한 기회가 주어지는 자유로운 국가였기에 특히나 많은 일본 젊은 여성층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충격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일본의 젊은 여성들이 한국 남자들에 대한 사랑에 빠졌다는 거였죠. 한국 남성들은 일본 남성과는 달리 키가 크고 잘 꾸미고 또 자상하고 배려심이 깊기에 이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반대의 특징을 보여주는 가부장적인 일본 남성과 비교되며 많은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의 교제나 결혼을 하기 위해 한국으로 떠나고 있다고 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K-팝이나 한국 드라마가 일본 여성들로 하여금 단순히 판타지만을 부추기고 있었다면 요즘에는 실제 만남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는 이러한 정보를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혐한 가정에서 자랐기에 아직도 한국을 일본의 모든 것을 따라하는 아류국가이며 갓 개발도상국에서 탈출한 별 볼 일 없는 나라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젊은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을 만나는 것으로 모자라 일본보다 더 가능성이 있고 더 잘 사는 국가인 한국으로 이주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정보라고 여겼죠.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미 저희 언론사에 객관적인 통계 자료까지 보낸 상태더라고요. 요즘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일본 여성들도 죄다 한국으로 여행을 가본 뒤 그대로 워킹 홀리데이나 각종 취업 비자를 받고 눌러 사는 경우도 많고 한국 남성과의 국제 결혼 후 일본을 이탈하는 일본 여성의 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5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10배 이상의 일본의 젊은 여성들이 한국으로 이주했다고 했습니다. 더욱 소름 돋는 점은 이러한 숫자는 계속해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추세라 올해는 또 얼마큼의 젊은 여성들이 유출될지 예상조차 안 간다는 거였죠. 그래서 일본 관료들은 이러한 이탈을 침묵의 인구 유출이라고 부르며 저희 NHK 언론에 한국을 부정적이고 열악하게 묘사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줄 것을 비밀스럽게 요청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실망한 일본 여성들은 더 이상 한국으로 탈출하지 않을 거라는 논리였죠. 사실 저는 이 상황은 곱씹어 볼수록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곧바로 알 수 있었는데 본질적으로 일본은 단순히 여성만을 잃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일본은 한 세대의 신뢰를 잃고 있으며 의도적이든 아니든 한국은 안전, 번영, 정서적 충족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 비하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한국으로의 파견을 가게 된 게 바로 저였어요. 어찌 보면 당연했죠. 사실 아직도 일본 공영방송 곳곳에는 혐한 인사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유명한 혐한 언론인이셨던 아버지를 둔 저는 그렇게 아버지의 대를 이어 혐한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추천되어 NHK에 입사할 수 있던 거였습니다. 제게 주어진 임무는 간단했어요. 한국은 일본을 그대로 따라하는 모방국가고
한국의 가난하고 열악한 면모를 과장하여 영상에 담아오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그 임무를 받았을 때 저는 긴장감보다는 설렘을 느꼈어요. 한국이 숨기고 있는 진짜 모습을 일본 전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기회였고, 또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으로 끝나게 된다면 저는 NHK의 사다리를 타고 단숨에 요직을 차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견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던 그때 저는 충격적인 소식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 절친한 친구 유이로부터 온 연락이었는데, 그녀는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나서 얼마 안 있어 결혼까지 하기로 약속했고, 또 자신은 일본에서의 모든 커리어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이주를 할 거라는 믿기지가 않는 말까지 해오더라고요. 저는 거의 심장이 멎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쿄에서 꽤 유명한 재벌 가문이었고, 또 학창 시절부터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착하기로 유명했어요. 그런 그녀가 도대체 왜 일본에서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별 볼 일 없는 한국 같은 국가로 이주를 한다는 말인가요? 그녀와 결혼을 약속한 한국 남자는 한국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재벌이라도 된다는 말인가요? 이건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다짐을 한 채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됩니다. 그녀가 한국에 세뇌를 당했든 뭐든 저는 그녀에게 한국에 대한 사실을 일깨워 줄 것이고, 그렇게 제 친구 유이가 자신의 발로 다시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도와줄 거예요. 그렇게 제 모든 것을 건 한국행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일본 정부의 VIP 대우를 받고 퍼스트 클래스에 탑승했고, 고가의 카메라와 하드 드라이브 여러 개를 다시금 확인한 뒤 인천공항에서 내렸어요. 그런데 막상 한국에 도착하니 조금 걱정이 들기도 했어요. 한국인들은 제가 일본인이라는 것을 인지함과 동시에 차별을 가할 것이 분명했거든요. 물론 그들이 제게 모진 차별을 가할수록 제 입장에서는 특종 자료만 늘어나는 것이므로 어찌 보면 제게는 이득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일본의 비밀 특파원이기 이전의 인간이었으므로 그러한 차별의 두려움을 느끼는 건 어찌 보면 당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대에 섰을 때 저는 곧바로 차별의 순간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AI 기반의 최첨단 출입국 시스템을 갖춰놓았는지 다른 국적의 입국객들은 단 3초도 지나지 않아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 인식을 한 뒤 그대로 통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인 출입국 직원은 오직 일본인인 제게만큼은 굳은 표정으로 째려볼 뿐이었고, 이내 제게 정지하라고 손짓하더니 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기 시작하더군요. 가슴이 조여졌습니다. 지금은 공항 출입국 심사 과정이었기에 카메라를 켤 수조차 없어요. 저는 이러한 차별의 순간도 증거로 남기지 못한 채 일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진 대우를 받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내 저를 그대로 지나쳐가더니 제 뒤에 떨어진 여권을 주워주었거든요. 당신의 여권이 방금 주머니 안에서 떨어졌어요. 조심하세요. 심지어 그는 유창한 일본어를 구사하며 저를 도와주었는데, 알고 보니 현재 젊은 일본인 여성들이 한국으로 계속해서 쇄도해오고 있는 상황에 한국 정부는 이러한 최근 폭증한 일본인 입국객들을 인식하고 이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해 공항 내에 일본어가 가능한 직원들을 늘려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한국의 뜻밖의 모습에 저는 그저 할 말을 잃을 뿐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모든 입국 과정을 사람이 직접 수기로 처리하기에 입국객 한 사람당 10분 이상의 입국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본인 공항 직원은 국제공항에서 일하고 있더라도 외국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해요. 심지어 영어조차 말입니다. 그러니 한국의 첫인상은 그야말로 일본을 가볍게 능가하는 어김없는 선진국이 분명해 보였어요. 그러나 여기까지일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께 들어왔던 한국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아버지가 자주 보시던 혐한 채널에서의 한국에 관한 내용들을 고려해보자면 한국은 제게 수많은 열악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 분명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인천공항을 빠져나가기 전부터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완전히 머리를 감싸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제가 휴대폰을 잠금 해제하기도 전에 와이파이가 연결되었어요. 로그인도 없고 앱 설치도 없으며 나리타 공항에서와 같은 쪼잔한 15분 제한 와이파이도 없었어요. 원활하고 안정적이며 검열되지 않은 인터넷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회사인 NHK에서 사용하는 와이파이보다 더욱 빠르기까지 했죠. 그러나 진정한 경악의 순간은 바로 수화물을 찾을 때 일어났습니다. 사실 저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해서 수화물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일본 항공사를 이용하며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그만 일본인 항공사 직원의 실수로 제 캐리어에 바퀴가 부러지고 말았거든요. 아무래도 제 카메라들과 여러 취재 장비들의 무게는 싸구려 캐리어가 감당해내기에는 너무 무거웠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이렇듯 바퀴가 박살난 무거운 캐리어를 대체 어떻게 들고 가야 하나 싶어 발을 동동 구르던 와중 저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네이비 블레이저를 입은 한 남자가 다가오더니 이내 유창한 일본어를 구사하며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물어왔거든요. 역시나 일본인이었습니다. 이렇듯 타지에서도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게 바로 일본인들의 높은 시민의식 수준인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키도 크고 힘도 세서 무거운 캐리어를 별 어려움도 없이 운반하더군요. 이런 멋진 일본 남자를 두고 도대체 일본의 젊은 여자들은 무슨 이유로 한국까지 와서 한국 남성들과 미래를 꿈꾼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그렇게 그를 따라 5분 정도를 이동했을 때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할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남성은 포터로봇이라는 짐 배송 로봇을 향해 접근하더니 이내 많고 많은 언어 설정 중 한국어 설정으로 로봇을 조작한 뒤 그대로 제 짐을 싣고는 제가 향할 공항 출구를 설정해 주었거든요. 아니, 일본인인 그가 대체 왜 한국어 설정을 통해 로봇을 조작했다는 말인가요? 저는 그저 황당한 마음에 도대체 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거냐고 거의 따지듯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충격적인 대답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당연하죠. 저는 한국인이거든요. 저는 잦은 일본 출장으로 인해 일본어를 꽤나 능숙하게 구사하게 되었지만 아무튼 저는 한국어가 더 편한 한국인입니다. 당신을 보고 단번에 일본인임을 구분할 수 있었던 것도 전부 제 일본에서의 파견 경험 덕분이죠. 그럼 좋은 여행 되세요. 이럴 수가, 이렇게 멋진 남자는 일본 남자가 아니라 한국 남자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제가 일본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도움을 베풀어 주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는 남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는 경우를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개인주의가 극심한 일본 문화에서는 남이 곤경에 처하든 말든 일단 제 갈 길을 가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물론 남의 시선을 엄청나게 의식하는 일본의 문화상 소수의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도움을 승낙한다면 그 사람은 못 배운 사람 취급을 받고 그대로 사회적으로 매장당해버립니다. 저는 그래도 외국에서만큼은 이러한 음습한 일본의 문화를 찾아볼 수 없을 거라고 믿었고 그가 순전히 호의로 제게 도움을 베풀어 준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이었던 거였어요. 그렇게 저는 완전히 넋이 나간 채 계속해서 이동을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일본인인 줄 알고 일본을 치켜 세우기 위해 몰래카메라까지 작동시킨 상황이었기에 저는 본의 아니게 한국의 선진적인 면모만을 촬영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공항 출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솔직히 지저분한 모습을 기대했어요. 공항처럼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곳은 필연적으로 지저분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리무진 버스 구역은 일본의 병원 로비보다 더 깨끗하더군요. 저는 일본의 수준 높은 청결함에 대해 자부심까지 갖고 있었지만 한국은 그런 제 자부심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는 것 같았어요. 또한 이곳 버스 정류장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디지털 대기열 모니터가 있었는데 저는 이 모든 장면들을 촬영하며 버스가 예상 도착 시간보다 훨씬 늦게 도착할 것을 예상했지만 한국의 버스는 단 1분의 오차도 없이 정시에 도착하더군요. 하지만 지금 저는 한국을 비하할 거리를 찾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내 충격적인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연히 우산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저는 바퀴가 박살난 캐리어와 더불어 취재를 위한 여러 고가의 장비까지 전부 다 챙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가방이 젖어서 장비에 물이 들어간다면 저는 회사로부터 엄청난 비용이 청구된 청구서를 받게 될 거예요. 일본 회사는 근로자를 위한 보험이나 자비 따위는 전혀 없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그때 저는 순간적으로 제게 더 이상의 빗물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을 때 웬 한국 여성이 제게 우산을 씌워주고 있더군요. 저는 혹시나 그녀가 수고비를 요구하진 않을까 싶어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놀라운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괜찮아요. 일본 분이시죠? 그런데 버스 티켓 예매는 하셨나요? 무거운 짐과 함께 티켓을 발권하기는 꽤나 힘들 텐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머릿속으로는 이 한국인이 예의 바른 척을 하며 외국인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고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일본인을 차별해야 정상인데
도대체 그녀가 왜 저를 향해 우산을 씌워준다는 말인가요? 심지어 그녀는 제가 젖지 않도록 우산을 제 쪽으로 바싹 기울였기에 그녀의 옷은 점점 빗물에 젖어가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하지만 이 한국인 여성은 개의치 않고 저를 끝까지 도와주더군요. 저는 버스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미리 환전해온 현금을 꺼냈어요. 하지만 제가 현금을 꺼내자마자 한국인 여성은 그러한 현금을 마치 고대음을 보듯 매우 신기해하기까지 하더군요. 심지어 저는 당연히 티켓 판매 요원이 현금을 받고 제게 종이 티켓을 건네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그녀를 따라 이동한 곳에는 버스 티켓 키오스크가 떡하니 자리를 지키고 있더군요. 특히나 제 앞줄에 있던 한국인 노인은 그러한 티켓 키오스크에서 스마트폰 태그 한 번에 결제를 끝내는 모습을 본 저는 그야말로 완전히 경악의 도가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인간 직원이 동전을 받고 종이 티켓을 건네주고 있는 상황이고 애초에 일본의 카드 보급률 자체도 형편없을 정도로 낮은 상황이에요. 일본은 과거에는 분명 경제대국이었지만 지금은 카드를 발급받을 정도로 신용이 높은 사람들조차 거의 없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은 그런 일본을 완전히 개발도상국으로 만드는 최첨단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축해둔 상태일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결국 이 한국인 여성에게 울분을 토하고 말았습니다. 이 키오스크는 분명 디지털 방식이 아닐 거예요. 키오스크 내부에는 인간 직원이 존재하고 인간 직원이 기계인 척을 하며 몰래 티켓을 건네준다거나 거스름돈을 준다거나 하고 있겠죠. 분명 그녀는 전곡을 찔린 채 할 말을 잃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공항 및 여러 공공장소에 돌아다니는 로봇은 제가 말한 것과 같은 원리로 사람이 원격으로 조종하는 반자동 로봇이거든요. 일본에서는 일부 ATM조차 자동식으로 작동되는 것이 아닌 인간 직원이 기계 내부에서 직접 현금을 세서 건네주는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하기에 저는 이러한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한국인 여성은 그저 제게 충격적인 대답을 건넬 뿐이더군요. 한국은 10년 전부터 이러한 디지털 방식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한국에서는 현금 대신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세요. 요즘 한국은 노인들조차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추세고 일부 시스템에서는 현금 자체를 받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저는 그녀에게 끝까지 도움을 받았고 이 한국인 여성의 우산 덕분에 비도 맞지 않은 채 버스에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내내 저는 제가 지금 받은 대우가 현실인가 싶어 볼을 여러 번 꼬집어 볼 뿐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자국 사람에게조차 이 정도로 호의를 베풀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일본인을 싫어하고 차별해야 할 한국에서 어떻게 저는 이렇듯 거의 VIP 취급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제가 지금까지 한국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럴 리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그렇게나 선진국이라면 저는 그동안의 제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한국은 반드시 저를 차별해야만 하고 저는 한국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닐수록 가난하고도 형편없는 모습만을 목격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저는 짐을 놓기 위해 예약했던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곳 한국 호텔에 들어가자마자 기겁을 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체크인 시간보다 20분이나 일찍 도착했거든요. 일본에서는 예약한 숙소의 시간을 엄수해서 도착하지 않으면 그대로 쫓겨나고 맙니다. 로비에서조차 기다릴 수 없어요. 심지어 저는 일본인이었기에 더더욱 야만인 취급을 받으며 쫓겨날 것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한국인 호텔 직원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제게 응대를 해주더니 이내 제가 체크인 시간보다 20분이나 일찍 도착했음에도 친절하게 방을 배정해 주었고 제게 웰컴 드링크와 같은 작은 선물까지 제공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저는 일본에서의 5살 때 경험을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바다를 놀러 가게 되었는데 저는 열이 펄펄 끓으며 아파하고 있었고 부모님은 그런 저를 위해 체크인 시간보다 30분 일찍 호텔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일본인 호텔 직원은 아파하는 어린 저를 보고도 그저 부모님을 못 배운 사람 취급하며 시간 약속도 제대로 못 지키는 거냐고 비아냥대더군요. 결국 저는 30분 동안 얼어붙은 길거리에서 방치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융통성이 존재하는 효율적인 국가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유이의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장 건물에 입장하자마자 그대로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 직원은 제게 온라인 청첩장의 QR코드를 스캔하라며 한 태블릿을 내밀었는데 이곳 결혼식장에서는 디지털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입장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일본에서는 결혼식장에 하객 인척 들어가서 축의금을 가로채는 전문적인 직업이 존재하고 이들을 막기 위해 사설 경호원까지 고용하는 상황인데 한국은 애초에 기술력과 아이디어 하나로 그런 일 자체가 일어날 수 없도록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식장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이를 보게 되었죠. 그녀는 도쿄에서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5살은 더 어려 보이는 간단한 아이보리 한복 스타일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습니다. 그녀는 대학 시절 이후 한 번도 짓지 않았던 큰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몸을 돌려 저를 향해 달려왔어요. 유미코, 왔구나. 그녀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동안 제가 왜 이곳에 왔는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한국의 세뇌에 속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이 결혼을 막기 위해 왔지만 그녀의 남편을 보자마자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버렸어요. 유이는 그를 민재 씨라고 소개했는데 그는 키도 크고 깔끔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매우 정중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그는 영어를 구사하며 제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유미코 씨 맞죠? 유이에게 당신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유이의 가장 친한 친구를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일본 남자들은 절대로 여성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여자는 기본적으로 남자보다 아래라는 가부장적인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거든요. 하지만 민재 씨는 여자를 존중할 줄 아는 남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유이에게 아무런 말도 못 해버렸고 결혼식은 거의 시작되기 직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분명 유이 측에 일본인 하객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제가 일본인이라는 것을 알고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인 하객들 쪽으로 가자니 저는 그들에게 차별을 받을 게 분명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갈팡질팡하고 있던 그때 한국인 하객 중 한 명이 제게 성큼성큼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그는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였기에 저는 겁에 질리고 말았어요. 저는 한국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일본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녀는 제게 해코지를 하려고 다가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이내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외로워 보이네요. 같이 앉으시죠. 심지어 이 할머니는 일본어를 구사하며 제게 말을 걸어오셨기에 저는 완전히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리에 앉아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을 때 저는 거의 눈물을 흘리기 직전이 되었죠. 왜 너를 챙겨주냐고? 당연하지. 내 손녀뻘 되는 어린아이가 낯선 타지에서 혼자 있는데 어른으로서 도움을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내가 어떻게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냐고? 나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 일본에서 잠시 생활했거든. 너무 오래전에 배운 일본어라서 많이 서툴지만 그래도 의사소통 정도는 할 수 있어. 저는 흠칫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 할머니가 어렸을 시절에 일본에서는 희망을 찾아 일본으로 건너온 수많은 한국인들이 차별을 겪으며 힘들게 생활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던 이 할머니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저를 마치 손녀딸처럼 챙겨주시는 거란 말인가요? 제가 이에 대해 묻자 한국인 할머니는 충격적인 대답을 해오실 뿐이었어요. 물론 나는 일본이라는 국가에 대한 감정은 그다지 좋지 않아. 어렸을 때 일본에서 받았던 차별은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나거든. 그리고 일본은 지금도 역사를 왜곡하며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하지만 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일본인들 그 자체에 대한 악감정이 있지는 않아. 그리고 너는 한국에 온 손님이야. 그런 손님에게 푸대접을 하는 건 한국의 방식이 아니지. 그러니 혹여나 한국에서 차별을 받을까봐 걱정하는 거라면 그런 걱정은 접어둬도 돼. 한국인들은 국가에 대한 감정과 개인적인 사람에 대한 감정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저는 엄청난 부끄러움을 느끼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는 이곳에 손님으로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가난한 치부를 낱낱이 파헤치러 왔어요. 하지만 저는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도저히 제 정체를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비겁자가 되어 고개를 푹 숙일 뿐이었죠. 결혼식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어요. 한국인들은 소란이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완벽한 하객이 되어주었죠. 심지어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사용한 접시를 정리하고 자리를 휴지로 정리하는 등 끝까지 교양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건 쓰레기를 안 보이는 곳에 숨겨버리는 일본인들의 음습한 행동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피로연이 끝난 후 대부분의 하객이 자리를 비웠고 유이가 드레스를 갈아입는 것을 돕고 있었는데 남편 민재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도쿄의 결혼식장에서 본 대부분의 남편들처럼 민재가 유이를 재촉하기 위해 온 줄 알았습니다. 시간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휴대폰을 보며 결혼식이 마치 자동차 등록 갱신과 같은 또 다른 의무인 것처럼 한숨을 내쉬는 것이죠. 하지만 민재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유리로 만든 것처럼 유이의 손을 잡고 미리 적신 화장솜으로 부드럽게 화장을 닦아내주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하지? 몇 시간 동안 웃고 있었잖아. 저는 입을 약간 벌리고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오히려 신부를 걱정해준다고요? 한국 남자는 정말로 제가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대로 자상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들이 맞았던 것일까요? 심지어 키 차이도 놀라웠습니다. 일본 남자들은 결혼식용 구두를 신은 일본 신부와 키가 거의 똑같아요. 하지만 민재는 한국에서는 그다지 큰 키가 아니라고 했는데 높은 구두를 신은 유이에게 낮게 구부려야 할 정도로 키가 컸습니다. 이러한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키 차이를 보니 로맨틱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바람이 좀 필요한 척하며 방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사실 낯선 무언가의 감정이 서서히 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 질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저에게 왜 내가 기념일을 기억하길 기대해? 나는 내 일기장이 아니야.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일본에서의 전형적인 연애 방식이에요. 저희는 감정을 정돈하고 과잉하지 않도록 훈련받았습니다. 물론 여자는 무조건 남자를 떠받드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죠. 하지만 한국 남자는 그와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아무튼 유이는 업무 일정 때문에 신혼여행이 연기되었다고 했고 자신의 신혼집에서 식사나 하고 가라고 말해오더군요. 유이의 집이 일본에서 얼마나 비싼지 그리고 얼마나 돈이 많은 집안인지를 고려할 때 민재도 역시나 갑부 집안이라고 예상되었어요. 이들의 신혼집도 매우 럭셔리하겠죠. 솔직히 저는 대리석 바닥과 벽에 와인 냉장고가 내장된 서울 고층 빌딩 콘도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택시에서 내려 근처 골목길에 있는 약간 갈라진 베이지색 콘크리트 건물 앞에 섰을 때의 감정은 충격 그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주소를 3번 확인했지만 제 앞에 있는 건 여전히 낡은 아파트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내 실소를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역시나 가난한 국가일 뿐이었어요. 아파트 내부는 외관만큼이나 낡고 형편없겠죠. 저는 지금껏 한국에 속았던 게 분명했어요. 마치 유이처럼 한국의 속임수에 홀랑 넘어가 그대로 한국을 선진국으로 인식할 뻔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래 카메라를 켜고 이 낡은 아파트에 진입했을 때 저는 거의 기절을 할 뻔했어요. 일단 공기청정기부터가 그랬어요. 일본에서는 5성급 호텔에서조차 공기청정기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이렇듯 평범한 아파트에서조차 공기청정기를 갖추고 있더군요. 이건 그저 외관만 그럴듯한 모형 공기청정기가 분명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공기청정기 옆에서 입을 벌리며 놀라고 있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벌린 입으로 트림을 해버렸는데 공기청정기는 순간적으로 오염된 공기를 감지하고 공기 정화 모드가 가동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모형이 아니었던 거고 저는 엄청난 수치심을 느끼며 그대로 도망칠 뿐이었어요. 하지만 제 추잡한 트림 소리를 정면에서 들었던 민재는 저를 배려해줄 뿐이더군요. 이 공기청정기는 실내 PM2.5 수치를 표시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황사 경보가 발령되면 사전 조정할 수 있도록 국가 환경 데이터 그리드에 동기화된 상태입니다. 공기청정기가 자동으로 작동을 한 걸 보면 아마 중국에서 또 황사가 불어오나 보네요. 한국에서는 평범한 가정에서도 이런 고성능의 공기청정기를 구비해 둘 수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충격은 욕실에서 발생했습니다. 한국의 욕실에는 수온이 소수점 이하로 표시되는 디지털 패널이 있었고 변기에는 비데까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특히나 한국 가정집은 욕조에 물을 받아두고 있지 않더군요. 일본에서는 수도요금이 무척이나 비싸서 목욕물을 받아둔 다음 온 가족이 그러한 목욕물을 돌려쓰곤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부자 국가인지 유이의 집의 화장실 욕조는 텅 비어 있었어요. 스마트 냉장고는 또 어떻고요? 냉장고는 AI를 사용하여 유통기한을 추적하고 아직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은 유이를 위해 일본어로 된 레시피를 추천해 주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러한 AI 기반의 스마트 냉장고에 화들짝 놀라자 유이는 냉장고에 설치된 스마트 디스펜서로 자동으로 추출한 보리차를 건네주더군요. 놀랐어? 그녀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어리 빠진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보니 민재는 돈이 많은 집안 출신 같지는 않은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너희 집 내부는
마치 일본 최고의 호텔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 보여. 그러자 유이는 놀라운 말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맞아. 민재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평균적인 가정에서도 이런 가전제품을 구비해둘 수 있어. 한국은 이러한 AI 기반의 스마트 가전제품을 직접 개발하고 생산하는 국가로 중소기업들조차 이러한 가전제품을 개발할 기술력을 갖추고 있거든. 그러니 한국인들은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저렴하게 성능 좋은 가전제품들을 구비해둘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한국은 원자력 등의 에너지 강국으로 이러한 기술력 덕분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인 전기를 사용할 수 있어. 일본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여전히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손으로 뽑습니다. 겨울에는 냉장고의 플러그까지 빼버리죠. 에어컨이요? 일본에서 에어컨은 집안 대대로 물려주는 게 기본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에어컨을 구매한 뒤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점점 가난해지고만 있는 일본에서는 에어컨의 전기 요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그렇게 30년 된 새 에어컨을 그대로 자식과 손자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일본에서는 중산층 이상인 저희 집도 30년은 된 냉장고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고 수도요금이 부담된 나머지 어쩔 때는 목욕물을 온 가족이 이틀을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런 일본을 완전히 개발도상국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도쿄가 1994년에 멈췄다면 한국은 2054년으로 조용히 도약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러한 감탄도 잠시 저는 곧 믿기지가 않는 경험을 하고 그대로 얼어붙고 맙니다. 바로 민재가 앞치마를 두르더니 이내 손님이 왔으니 실력 발휘를 좀 해야겠다며 주방으로 향했거든요. 아니, 이게 대체 말이나 되는 상황이란 말인가요? 일본에서는 남자가 주방으로 들어가는 일 따위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어요. 남자는 요리는커녕 설거지조차 안 하는 게 일본의 암묵적인 규칙입니다. 그런데 민재는 오늘은 유이가 피곤할 테니 자신이 요리를 하겠다며 두 팔을 걷어붙였고 유이는 그저 한국에서 남자가 요리를 하는 건 너무나도 일반적인 모습이다라는 도저히 믿지 못할 말을 해올 뿐이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민재는 엄청난 음식들을 내오기 시작하더군요. 해산물이 잔뜩 들어간 황금빛 파전과 녹두전, 고기 등의 온갖 종류의 재료가 담긴 김치찌개, 우아하게 도금된 갈비찜 옆에는 매콤한 닭갈비가 있었고 젓가락으로 자를 수 있을 정도로 걸쭉하고 달콤한 간장 소갈비가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발효된 백김치, 찹쌀과 마늘로 속을 채운 깻잎, 오징어채 무침, 양념 연근, 그리고 이름은 모르지만 정신없이 먹어치운 7가지의 나물 무침 등 그야말로 음식은 테이블을 꽉 채우다 못해 공간이 부족해서 의자에까지 음식을 올려놔야 했어요. 민재는 이내 사실대로 실토하긴 했어요. 사실 이건 저희 어머니가 해오신 음식들이에요. 일본에서 온 당신을 위해 저희 어머니가 밤새 준비한 음식들이죠. 저는 그저 조리만 한 것일 뿐이에요.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부족할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접시의 절반을 다 먹을 무렵에는 매너를 완전히 잊어버렸고 거의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막무가내로 뜯어먹었습니다. 미묘하고 매콤하지만 균형이 잡히고 진하지만 기름지지는 않은 한식의 매력은 호불호 자체가 없을 정도였고 저는 싫어하는 음식을 찾을 것이라고 계속 기대했지만 단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배가 터질 것 같았음에도 음식은 줄지를 않았고 결국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진수성찬 앞에서 저는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손님 대접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전자레인지에 구운 고로케와 편의점에서 구매한 모찌 3번은 다시 데운 카레가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성의 없이 놓여 있을 뿐이죠. 당연합니다. 애초에 일본은 누군가 다른 사람의 집에 가는 것 자체가 민폐로 여겨지거든요.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일본인들은 손님을 절대로 잘 대접하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일본에서는 부득이하게 손님을 맞이하는 날에는 모든 비싼 식재료와 음식들을 숨기고 싸구려 제품만 꺼내놓고 있는 게 기본적인 상식으로 여겨지고 있을 정도죠. 저희 집도 그러다가 한 번은 손님이 예상보다 늦게 집으로 돌아갔고 베란다에 숨겨둔 비싼 식재료들이 전부 상해버리고 마는 바람에 저희 부모님은 그 손님의 뒷담을 거의 3년 동안 한 적도 있습니다. 이게 일본의 민낯이죠. 친절한 것 같지만 모두가 속에서는 칼을 갈고 있는 게 일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 한국에서 마치 가족처럼 대우받고 존중받았습니다. 민재 씨가 본능적으로 유이와 제게 물을 따라주는 모습, 저와 유이를 위해 음식을 가까이 놔주고 또 덜어주는 모습, 유이가 미소를 지으며 옷깃에서 쌀을 털어내는 모습 등 이게 바로 진정한 가족의 식사였어요.
일본에서는 전혀 몰랐던 친숙함과 배려심, 그리고 존경의 안무였습니다. 심지어 민재는 자신의 어머니가 꼭 전해주라고 했다면서 일본에서 날아와서 피곤할 텐데 삼계탕이 기운을 북돋아줄 것입니다라는 편지와 포장된 인삼 닭백숙까지 건네주더군요.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분명 한국은 가난하고 수준 낮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로 여겼어요. 하지만 여기서 저는 진정성, 풍미, 그리고 가짜나 대본으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제대로 취재를 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저는 이제 거의 생각하기를 멈춰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식사를 마친 뒤 눈치껏 숙소로 향하려고 했습니다. 당연했죠.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에서는 손님을 반기지 않습니다. 그저 부탁을 하거나 억지로 친분을 유지해야 하는 등의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손님을 초대하죠. 유이는 저보고 이곳 집에서 자고 가라고 했지만 저는 일본인으로서 그렇게 눈치가 없는 녀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유이의 말을 그냥 예의상 하는 말로 해석하고 그대로 떠나려고 했죠. 하지만 제가 떠나려고 하자 유이와 민재는 진심으로 슬퍼하더군요. 특히나 기자 일을 하면서 가식이라면 그 누구보다 잘 구분할 수 있게 된 저조차도 그들은 진심으로 제게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고 오히려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실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못해 그들의 아파트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잠에 들면서 저는 이곳은 분명 오래된 아파트지만 일본의 그 어떠한 고급 맨션보다도 뛰어나고 안락한 곳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 방음과 단열 등 주거로서의 기능이 전혀 없는 일본의 건물과는 달리 한국은 한 번 건물을 지을 때 최선을 다하는지 저는 여름임에도 꽤나 시원하게 잠에 들 수 있었어요. 일본의 여름은 한국보다 더움에도 일본인들은 높은 전기요금을 감당하지 못해 에어컨을 절대로 틀 수가 없는데 반해 한국인들은 에어컨을 켜는 것은 부의 상징일 것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에어컨을 이용할 수 있는 국가인지 아파트 천장에 설치된 최신식 시스템형 에어컨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고 그렇기에 저는 거의 난생 처음으로 쾌적한 에어컨 바람을 쐬며 빠르게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이곳에서 깜짝 놀랄 일들만 겪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여름에 너무 더워서 땀범벅이 된 채로 새벽에 깨어나 찬물을 뒤집어 쓰고 다시 억지로 잠을 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에어컨 전기요금이 아까워서 염치를 불구하고 억지로 남의 집에서 잠을 청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일본에는 거칠의 문화가 존재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손님을 초대했으면 전기요금을 감당할 능력이 안 돼도 에어컨을 가동하며 보여주기식 퍼포먼스를 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러지 않는다면 일본에서는 이웃이나 모임 사이에서 뒷말이 나오는 음습한 문화를 가졌고 남에게 물어뜯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어차피 사용하지도 않는 에어컨이기에 일본에는 일부러 자신의 에어컨을 고장내놓고 애초부터 전기요금을 아끼는 전략을 사용하는 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애초에 모든 사람들이 더우면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한 국가이므로 일본처럼 기형적인 문화가 생겨날 필요 자체가 없었죠. 그렇게 저는 인생 최초로 한여름에 잠에서 깨어나는 일 없이 개운하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겐 소름 돋는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유이는 오늘 주민센터에 들려서 주소를 갱신해야 한다며 자신과 함께 주민센터에 가보지 않겠냐는 말을 건네오더군요. 사실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공공기관에서의 일처리요? 일본에서는 기본적인 일도 하루 꼬박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기관에서의 일처리를 하기 위해 동행하자니요? 제가 어제 진작에 숙소로 돌아가야 했나요? 한국에서도 일본에서처럼 거칠애로 말을 하고 눈치껏 돌아가지 않는다면 보복을 가하는 음습한 국가였다는 말인가요? 그렇게 제가 잔뜩 울상을 짓고 있자 유이는 이내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제 반응을 이해했다는 듯 충격적인 말을 건네오기 시작하더군요. 유미코, 걱정하지 마. 한국에서만큼은 내가 걱정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 당연하지. 내가 일본에서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으로 온 이유는 민재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일본의 그러한 앞뒤가 다르고 음습한 면모가 싫어서 온 것도 있거든. 지금 한국으로 대거 이주해오는 젊은 일본 여성 인구들도 전부 이러한 일본의 폐쇄적이고 소름 돋는 문화가 싫어서 오는 거야. 그러니 나는 내게 절대로 가식을 부리거나 눈치 주지 않아. 그러니 안심하고 따라와. 정말 그녀를 믿어도 되는 걸까요? 그렇게 저는 여전히 풀이 죽은 채
유이를 따라 한국의 공공기관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착한 주민센터에서 저는 곧바로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고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유이는 주소 갱신 같은 기본적인 업무에는 주민센터 내부로 들어갈 필요조차 없다며 주민센터 앞에 있는 키오스크를 조작하기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이 키오스크는 현재 한국으로 단체 이주를 해오고 있는 세계 각국의 젊은 인구들을 대변이라도 하고 있는 듯 한국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그리고 영어와 각종 언어들까지 준비해 놓았기에 아무리 한국어가 서툰 유이라도 무리 없이 키오스크를 조작할 수 있었죠. 그렇게 유이가 2분 정도 키오스크를 조작했을까? 유이는 모든 절차가 끝났다면서 이제 산책이나 하자는 충격적인 말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단 2분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일은 걸렸을 일을 한국에서는 2분 만에 처리할 수 있던 거였어요. 일본에서는 주소 갱신을 위해 주민센터의 직원이 직접 나눠주는 종이 번호 티켓을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뺑뺑이의 시작이죠. 공공기관의 모든 행정 직원들은 그건 제 담당의 업무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아마도 위층에서 해결해주겠죠. 라고 하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우표를 요구할 뿐더러 손글씨 양식으로 적은 종이를 팩스를 통해 보내주기를 요청까지 하고 있죠. 그러니 이러한 아날로그 시스템에서는 필연적으로 상당한 대기 시간이 발생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기본적인 행정 업무에만 며칠을 투자하고 대기 시간에 몇 달은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야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한국은 일본을 진작에 능가했으며 일본이 다시금 한국을 재추월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현타를 느끼며 주저앉아 있던 그때 유이는 제게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유미코, 나는 일본의 공공기관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알고 있어. 너는 어차피 비자 갱신을 해야 하지 않아? 괜찮다면 이왕 주민센터에 온 김에 이곳에서 비자 갱신을 하는 건 어때? 제가 키오스크를 사용해서 비자 갱신을 완료했냐고요?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하루 종일 대기해야 겨우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는 비자 업데이트지만 한국에서는 스마트폰 하나로도 순식간에 비자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었어요. 3분이 걸렸습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기도 전에 디지털 인증서가 이메일로 전송되었어요. 도장이나 우표, 팩스 따위는 전혀 필요하지 않았어요. 비자 업데이트에 10가지나 되는 서류를 수기로 작성할 필요도 없었죠. 그렇게 저희는 이곳 주민센터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며 무료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을 마셨고 저는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임을 단번에 깨닫게 됩니다. 일본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저는 그야말로 우물한 개구리일 뿐이었어요. 일본이 비정상적인 거라는 생각조차 못한 채 가본 적도 없던 한국을 비하하며 인생을 낭비하고 있던 거였죠. 그렇게 저는 유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다음을 기약하며 그녀와 헤어졌어요. 그녀와 헤어졌을 때 저는 이제 일본의 젊은 여성들이 왜 한국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단번에 파악할 수 있었죠. 한국을 그렇게 싫어하던 저마저 모든 것이 편리하고 따뜻한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니 일반적인 일본인이라면 한국에서 살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마다할 이유 자체가 없던 것입니다. 심지어 저는 일본의 네로라 하는 대기업인 NHK 방송사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한국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원보다도 월급이 낮더군요. 특히나 저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연차와 같은 직급의 남자 직원보다 적은 월급을 받고 있고 또 승진의 기회도 매우 제한적임에도 한국에는 그러한 차별 따위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여성에게 많은 추가적인 기회가 주어지는 국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한국의 뜻하지 않은 선진적인 모습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던 그때 NHK 본사 측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유야 뻔했죠. 한국 비하에 대한 취재가 제대로 되어가고 있냐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일본의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한국의 가난하고도 형편없는 면모를 잘 취재만 해준다면 파격적인 승진과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며 저를 회유했죠. 그러면서 그들은 한국의 전통시장으로 한번 가보라며 전통시장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다소 지저분하고 정신없는 모습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고 말해왔어요. 제가 잔뜩 기가 죽어있자 그들은 같은 업계에서 몸담고 있는 아버지를 생각하라며 제가 일을 망친다면 제 아버지가 모든 책임을 지고 이 업계에서 매장당하게 될 거라며 일본다운 가족 협박까지 해댔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미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음에도 어쩔 수 없이 한국의 형편없는 장면을 취재하기 위해 전통시장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비처럼 카메라를 켠 뒤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한국의 버스 정류장에는 사람들로 가득하더군요. 어쩌면 이러한 혼란스러운 버스 내부만큼 형편없는 모습을 촬영하기에 좋은 곳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한국인들이 전부 다 시민의식이 좋고 훌륭한 사람들일 리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버스 정류장부터 압도적이었고 저는 그렇게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디지털 LED 보드가 들어오는 모든 버스의 실시간 GPS 데이터를 몇 초 단위로 플래시했습니다. 화면에는 번호판 정보와 현재 버스 내부의 승객 밀도도 아이콘을 사용하여 표시했는데 저는 이런 실시간 기술을 구현해 놓은 한국에 그저 감탄만 연발할 뿐이었습니다. 감탄을 하는 건 제 임무가 아니었음에도 말이에요. 심지어 아직도 동전을 짤랑거리며 버스에 탑승하는 일본인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심지어 스마트링이라고 불리는 반지를 태그하면서 1초 만에 버스에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한다면 저는 개발도상국에서 온 촌놈일 뿐이었고 그렇게 현금을 뒤적이며 버스 요금을 결제하려고 했죠. 그러나 그때 저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말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엄청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저는 10,000원 단위의 큰 금액의 지폐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불현듯 저는 공항에서 만났던 저를 도와줬던 한국인 여성이 떠올랐어요. 그녀는 한국에서는 현금 결제가 불편할 경우도 있으니 카드 등의 결제 수단을 만드는 편이 좋다고 말해줬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을 의심하던 저는 지금과 같은 심각한 위기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거의 절을 하며 버스 승객들에게 사과하려고 했어요. 일본에서는 이렇듯 시간을 끈 경우 남에게 민폐를 끼친 것에 대한 사죄로 무릎을 꿇으며 사죄해야 합니다. 실제로 미안한 감정을 가지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이 방식이 일본의 암묵적인 규칙이므로 다들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일본에서와는 차원이 다른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바로 한 중년의 한국인 남성이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는 제게 다가오더니 이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자신의 스마트폰을 태그하며 저를 위해 버스 요금을 대신 내주었거든요. 저는 이러한 믿기지 않는 상황에 그저 어안이 벙벙해질 뿐이었습니다. 지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극한의 개인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는 아무리 친구 사이라도 버스 요금을 대신 내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전 처음 보는 한국인 아저씨가 저를 위해 버스 요금을 대신 내준다고요? 그렇게 저는 그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감사함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년의 한국인 남성은 그런 저를 극구 말리더니 이내 충격적인 내용이 적힌 번역 앱을 건넬 뿐이었어요. 일본인이시죠? 일본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이렇듯 남을 위해 버스 요금을 대신 내주는 상황이 딱히 이상할 것도 없어요.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건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일상적인 모습이거든요. 제게 고마움을 느낀다면 당신도 언젠가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을 위해 버스 요금을 대신 내주면 됩니다. 저는 그저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으며 아름다운 문화를 유지하는 선순환을 계속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일본과는 달리 따뜻한 분위기만이 계속되는 이유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세대에서 그러한 문화를 끊을 수는 없다는 듯 계속해서 이러한 아름다운 문화를 지속시키며 피곤한 아침 시간대마저 훈훈하게 만들고 있었죠. 특히나 그때의 한국인 할머니의 말씀처럼 한국인들은 귀신같이 일본인들을 구분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국가 대 국가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까지 끌고 오는 사람들이 아닌지 한국인들은 저를 정말 손님으로 생각하며 차별은커녕 늘 극진한 대우로 저를 감동시키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애써 진정시키며 버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역시나 한국은 그저 평범한 시내버스 하나도 허투루 만들지 않았더군요. 고개를 들어보니 현재 경로, 다음 정류장, 심지어 해당 정류장에서의 관광팁까지 표시된 넓은 디스플레이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더욱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자리에 앉아있는 한국인 남성이 저를 유심히 보더니 이내 자신의 자리에 앉으라며 자리를 비켜주었거든요. 사실 저는 짐을 한가득이나 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재 부부가 제게 포장해준 한국 음식들이 산더미처럼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생전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자신의 자리를 양보해 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일본에서는 이러한 만석의 버스에서는 치안들이 들끓을 뿐입니다. 여성들은 당해도 항의조차 못하죠. 아무리 성적 모멸감을 일으키는 범죄를 당해도 여자는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게 미덕으로 여겨지고 이를 티를 내는 순간 모두에게 낙인이 찍히고 말거든요.
또한 일본에서 자리 양보는 여성이 남성에게 해주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난 겨울 저는 발목 골절로 인해 목발까지 짚고 버스에 탑승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아무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렇게 자리가 나서 앉아있자 한 젊은 일본인 남성이 왜 남자인 자신에게 마땅히 자리를 양보하지 않냐는 듯 저를 향해 맹렬히 눈알을 부라리고 있더군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이나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해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였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본 결과 노인들을 보면 하나같이 자리를 양보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눈치가 보여서 억지로 선진국 시민인 척하는 게 아닌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는 배려가 당연시되는 국가였죠. 그렇게 저는 무사히 전통시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솔직히 저는 이곳에서 당연히 한국의 열악한 면모를 여실히 포착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당연했죠. 그렇게나 깨끗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일본이지만 전통시장은 일본에서조차 청결을 유지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혼란스러운 골목, 의심스러운 위생, 여기저기서 악취가 올라오는 곳이죠. 청결에 목숨을 건 일본이 이 정도니 한국의 전통시장은 분명 지옥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국의 전통시장에 들어섬과 동시에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어요. 너무나도 청결했고 또 질서정연했기 때문입니다. 멸치조차 크기와 광택에 따라 정교하게 배열되어 있었고 시장 단지는 얼룩 하나 없고 잘 정돈되어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흥정하며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고 폭력적인 호객 행위도 전혀 없었어요. 더 놀라웠던 점이요? 이곳은 분명 전통시장이었음에도 각 노점에는 디지털 결제 리더기가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전통시장에서도 카드는 물론 스마트폰을 통해 디지털 결제까지 가능했어요. 일본에서는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일부 백화점에서조차 카드 리더기가 없어서 동전을 짤랑거리며 결제를 완료해야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달랐던 거였죠. 특히나 저는 한국에 왔으니 한국의 대표적인 간식인 호떡을 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전통시장 곳곳에는 시장 이용객들이 길을 잃지 말라고 길찾기 전용 키오스크까지 구비해두고 있었기에 저는 호떡을 판매하는 노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현재 혼잡한 구역은 어디인지 공중화장실은 어디에 있는지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곳에서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모습도 엿볼 수 있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한국인들은 일본인인 저를 귀신같이 알아챘고 이곳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어느 정도의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일본인인 제게 차별을 가하기는커녕 맛보기 음식들을 건네주며 제게 끝까지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눈물과 콧물까지 잔뜩 흘러나오지만 도저히 멈출 수가 없는 매력을 가진 떡볶이, 그리고 달콤한 매력의 붕어빵, 각종 떡이나 음료수까지 한국인 상인들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심지어 자신들의 음식을 구매해달라는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저를 마치 손녀딸처럼 보는 듯한 따뜻한 눈빛을 보내며 음식을 건넬 뿐이었어요. 심지어 몇몇 상인 분들은 제게 너무나도 많은 맛보기 음식을 건네주셨고 결국 죄책감을 느낀 제가 음식을 구매하겠다고 하자 억지로 구매할 필요는 없다며 오히려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순전히 호의에서 나온 친절에 눈물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비하하는 영상을 제작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불순한 목적을 갖고 한국에 왔다는 것 자체가 제 크나큰 실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제 눈에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눈에 띄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전통시장 한편에는 정육 식당들이 즐비해 있었는데 그곳 식당을 자세히 보니 고기를 굽는 것은 전부 다 남자였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저 얼이 빠질 뿐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고기는 무조건 여자가 구워야 합니다. 술도 반드시 여자가 따라야 하죠. 만약 여자가 자발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여성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거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모든 노동은 여성이 전부 했음에도 돈은 정확하게 반반 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한국 남성들은 여성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고기를 굽고 먼저 숟가락과 젓가락을 놔주며 물과 술까지 직접 따라주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렇게 정육식당 앞에서 입맛을 다시며 홀린 듯 고기 냄새를 맡고 있자 한 3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체격이 좋은 한국인 남성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구운 고기의 일부를 종이컵에 담아 나무젓가락과 함께 내어주더군요. 추파를 던지는 미소도 아니고 비웃는 것도 아니고 그저 존중하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일본이었다면
저는 그의 행동을 보고 그가 분명 저를 거짓 취급을 하거나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고기를 제공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순전히 호의뿐이었어요. 그리고 한국 남성들의 큰 키와 듬직한 체격, 세련된 외모는 저를 설레게 하기에 충분했죠. 정말로 저는 순간적으로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한국에 그대로 정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그대로 한국 남성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제가 이번에도 한국의 선진적인 면모만 잔뜩 촬영한 채 다시금 숙소로 돌아가려던 그때 저는 긴장이 풀리며 제가 약간의 감기 증상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간 카메라를 들며 너무 긴장하고 있어서 인지하지 못했지만 아무래도 제 몸은 유이의 집에서 오랜만에 쐰 에어컨 바람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했던 모양이었어요. 놀랍게도 한국은 의료 인프라조차도 세계 최고 수준인지 한국 이곳저곳에는 여러 병원들이 존재했기에 저는 곧바로 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언어가 통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번역 앱부터 해서 모든 만반의 준비를 갖춘 채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이곳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그대로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병원 내부에는 체크인을 위한 터치스크린 키오스크가 존재했는데 이 키오스크는 여러 다국어를 지원했기에 저는 한국어를 못함에도 증상을 설명하고 예약을 마칠 수 있었거든요. 마침내 여권을 스캔하자 키오스크는 당신의 예상 대기 시간은 7분입니다. 번호가 호출되면 3번 방으로 가주세요. 라는 문구를 띄우더군요. 7분이요? 저는 그저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작은 병원을 방문하더라도 몇 주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반나절 이상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얼마나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두었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진정한 충격은 바로 진료실로 들어가 의사 선생님을 만났을 때 일어났습니다. 의사는 젊고 여성이며 바지를 입고 있었거든요. 일본에서는 여의사 자체가 거의 없어요.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권위 있는 직업이므로 여자는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논리죠. 심지어 일본에서는 여성이 의사가 돼도 문제입니다. 환자들은 그들이 의사인지 간호사인지 쉴 새 없이 물어대고 모든 좋은 자리는 남성 의사들이 꽤 차거든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여성 의사가 제 눈을 바라보며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흔한 일이에요.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했고 그녀의 말투는 일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극적인 것이 아니라 따뜻했기에 저는 감동까지 받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병원에서는 공연이 아닌 돌봄을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그녀는 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고 7분 이내에 약을 처방했습니다. 특히나 한국에서는 처방전 또한 그저 허투루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한국에서는 AI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인 비용 관리, 안전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한 약국 매칭이 가능했고 그렇게 저는 AI 시스템이 추천해주는 약국으로 배정받을 수 있었어요. 의사는 처방전이 발급될 때쯤 길 건너편 약국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믿지 못할 말까지 해왔는데 실제로 제가 약국에 들어갔을 때 그의 말대로 약이 진작에 준비되어 있었기에 저는 조금의 대기조차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서류조차 필요 없었고 그저 QR코드와 결제 화면만 있으면 됐어요. 심지어 가격도 눈을 깜빡이게 만들었습니다. 감기약 하나에 1,200원이더라고요. 같은 감기 치료제로 도쿄에서 지불하는 금액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기다리는데 걸리는 대기 시간만 해도 병이 저절로 치유될 정도로 긴 시간이므로 일본인들은 웬만한 고통으로는 병원 자체를 가지 않습니다. 대기를 하다가 병에 나아버리는데 왜 구태여 병원을 가겠어요? 그러나 한국은 모든 부분에서 일본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한국은 조용히 기능하는 문명을 구축한 반면 일본에서는 형식과 외관만을 신경 쓰며 선진국인 척 코스프레를 계속하고 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전문적인 약을 복용한 저는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죠. 아마도 약물 때문일 수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따뜻함 때문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뭔가 이상하더군요. 한국은 어째서 단점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는 건가요? 저는 지금껏 나름대로 한국의 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단 한 가지도 포착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되자 뭔가 의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최고의 선진국이라도 결점 하나 정도는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한국은 역시나 뭔가를 숨기고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저는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섰지만 역시나 결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일본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인 청결마저도 한국이 압도하고 있더군요. 청결한 길거리와 공중화장실 등 이곳에서 더러움을 찾기란 아예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기도 했어요. 한국은 높은 시민의식에 더해 최첨단 기술력까지 선보이며 청결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자발적으로 청결을 실현하고 최첨단 기술력의 도움까지 받는 사람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한국의 길거리에 즐비해 있는 AI 쓰레기통은 쓰레기를 자동으로 압축하고 쓰레기가 가득 차면 관련 부서에 자동 알림을 제공하기에 쓰레기통이 넘칠 일 자체가 없었거든요. 일부 공중화장실은 자동으로 변기 물을 내려주며 혹시 모를 불상사를 방지하고 있기도 했어요. 사실 일본인들은 욕을 먹지 않기 위해 남의 눈치가 보여서 억지로 청결을 유지합니다. 또한 아직도 아날로그 사회기에 한국처럼 청결을 유지하는 최첨단 기술력 따위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죠. 그러니 도저히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젠 가장 자부심 있어 하던 청결조차 한국에 밀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 진짜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인적 없는 골목길에 고장난 자판기 주변에 모인 10대 청소년들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한국인 청소년들은 그 자판기를 털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드디어 한국의 단점을 발견한 것 같아 짜릿한 감정마저 들었습니다. 역시나 완벽한 국가는 그 어디에도 없던 것이죠. 한국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카메라를 켜고 그들에게 다가갈수록 저는 공포심이 엄습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들은 자판기 안에 들어있던 간식을 가져가는 것이 아닌 오히려 자판기 주인을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한 소년이 뒤쪽에 있는 유지보수 번호로 전화했습니다. 다른 소년들은 책임자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며 자판기를 지켜주었죠. 아무도 공짜 음식을 갖기 위해 손을 뻗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청소년들이 그렇게 하나요? 일본에서는 아이들이 질서정연하게 행동하는 법을 배우지만 사적으로는 아무도 보지 않으면 허점을 이용한다는 규칙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인들이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질서를 지키지만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막장 행동을 하는 장면을 수없이 많이 봤어요. 일본의 길거리가 깨끗해 보여도 화단 뒤편이나 풀숲에는 숨겨놓은 쓰레기가 상당히 많은 것만 봐도, 그리고 일본 무인상점의 절도율은 상상 초월 수준이라는 점을 봐도 일본의 기형적인 모습을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아이들조차 어른들이 없어도 마치 항상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저 옳은 일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카메라를 켜고 학생 중 한 명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음식을 가져가지 않았나요? 그러자 그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더군요. 마치 너무 당연한 건데 왜 질문을 하냐고 물어오는 것 같았어요. 제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저는 드디어 한국에 숨겨진 단점을 포착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제 카메라에는 한국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모범적인, 선진적인 면모에 대한 영상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금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의 불빛은 지구에 떨어진 별자리처럼 밖에서 반짝이며 눈부시고 정돈되어 있었고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에 깜빡이는 커서를 응시했습니다. NHK 도쿄 지국장에 이메일이 도착해 있더군요. 유미코, 우리 정부의 우려를 반영한 자료 수집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길 바랍니다. 한국의 사회 불안정, 열악한 인프라,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한국은 별 볼 일 없는 국가니 그러한 자료들을 쉽게 포착해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3일 이내에 초안 제출 예정이에요. 저는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는 한국이 형편없는 모방국가라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방국가는 오히려 일본이었고 일본이야말로 스캔본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에서 촬영한 여러 선진적인 원본 영상들을 그대로 보내게 됩니다. 제가 정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정말로 선진적인 장면밖에 없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한국의 가난한 장면들을 보낼 수 있겠어요? 당연히 방송사는 난리가 났습니다. 혐한으로 유명한 집안의 대표 혐한 특파원을 내보냈는데 보내온 자료에는 한국의 선진적인 면모만 가득했으니 이들이 황당함을 느끼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였어요. 그리고 NHK 측에서는 일본 정부에서 직접 요청한 프로젝트인데 이런 식으로 조작 영상들만 취재해오면 어떡하냐고 질책하더니 한국의 선진적인 부분들을 보고는 전부 조작이라며 제게 역정을 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한국이 숨기고 있는 진짜 실체를 공개하겠다며 대대적인 홍보까지 해놓은 상황이라며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할 거냐고 따져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에도 전부 비정상적인 사람들만 있던 건 아니었어요. 일본에 이러한 기형적인 문화와 차별, 음습한 면모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NHK 본사 명령으로
이 프로젝트는 일시 중단되었으며 편집도 중단했음에도 이러한 일본의 기형적인 사회 분위기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편집을 시작했어요. 저 또한 편집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제가 한국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 상세히 설명하며 편집 과정에 도움을 주었죠. 특히나 영상 편집이 완료되었음에도 NHK는 이번 편집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징계를 내릴 것이고 이 영상은 절대로 방송으로 내보낼 수 없다고 선포했는데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 영상을 내보내지 않는다면 한국 언론사 측에 제보할 거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다른 중소언론도 아니고 일본을 대표하는 NHK의 현장 기자가 직접 제보하는 영상과 NHK의 음습한 실체라니 이건 NHK 측에 엄청난 타격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언론 이야기에 NHK는 완전히 뒤집어졌죠. 일본은 한국에 상당한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국가기에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거의 발작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방송은 성공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내용을 취재한 기자로서 일본 전 국민으로부터 대대적으로 욕을 먹을 줄 알았지만 일본 국민들 중에서도 일본의 비효율적이고 비정상적인 문화에 공감하지 못하고 한국을 동경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본인들이 제 용기에 응원을 보내주었고 격려를 해주었어요. 특히나 일본에 학을 떼며 희망을 찾아 한국으로 이주한 상태였던 일본의 젊은 여성층들은 자신들을 대변의 목소리를 내줘서 고맙다며 장문의 응원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NHK 측에서는 이렇듯 엄청난 화제가 된 상황에 감히 저를 어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일본 특유의 음습한 방식으로 보복을 가할 뿐이었죠. 저는 즉각적으로 쓸모없는 부서로 발령났고 아무런 일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피해를 보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죄로 굴욕적인 자필 반성문을 쓰는 것이 하루 일과가 되었고 아버지 또한 시골에 있는 지사로 좌천 가서 저희 가족은 그야말로 뿔뿔이 찢어지고 만 것입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일이 잠잠해진다면 저희는 강제로 쫓겨나며 관련 직종에서 더는 일할 수 없게 되겠죠. 이게 바로 일본의 음습한 사회적인 낙인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일본인들 모두는 일본이 현재 기형적인 사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한국을 멋대로 비하하며 헛소문을 퍼뜨리곤 했으며 아버지 또한 지속적으로 혐한을 하며 혐한 기사를 작성하곤 했기에 저희는 한국에 속죄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아무튼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현실의 벽은 매우 고달팠죠. 그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한 방송사에서 독립 다큐를 만들 생각인데 참여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해왔거든요. 이들은 이건 좋은 기회일 거라며 저보고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용기 있는 청년이라며 이번 다큐멘터리를 시작으로 자신들의 방송사와 정식 계약을 하자는 연락을 취해왔어요. 이건 한국에서의 취업 비자도 발급받을 수 있고 정식으로 한국에서 정착할 좋은 기회였습니다. 특히나 그들이 제안한 금액은 상당히 큰 금액이었기에 저는 이러한 한국 방송사의 제안에 약간의 미심쩍음을 느끼기도 했는데 알고 보니 한국은 임금 자체가 일본보다 훨씬 높은 국가였고 이 막대한 금액이 이쪽 업계에서의 한국 평균 임금이라는 무지막지한 말까지 건네오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여성이라고 해서 승진 기회가 제한되는 경우도 절대로 없다고 했고 실제로 여성 임원들도 상당히 많았기에 저는 한국에서의 새 출발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일본인들이 저보고 일본의 수치라며 욕짓거리가 담긴 메일을 보내오고 있기도 하지만 자신은 한국에서 일하고 싶고 한국인 남자친구도 만나고 싶다며 팁을 요청하거나 저보고 정의로운 사람이라며 응원을 하는 메일을 보내오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단한 것이 아닌 한국이 대단한 나라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